일본의 조선 침략. 1875년 일본은 강화도와 영종도를 습격하여 군인 35명을 죽이고 포로 16명을 붙잡았으며 38대의 대포를 빼앗은 뒤 공공 건물과 민가를 불태운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 미국이 일본에게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여 1876년에 조선과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884년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친일 개화파는 일본의 힘을 빌려 청나라에 의존하는 민씨 일가를 몰아내고 개혁을 하고자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탐과 놀이들을 몰아내고 인재를 공정하게 등용하며 국가재정은 호조에서 전담하고 의정부와 육조 이외의 관청을 없애고 근위대를 신설하는 등의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종과 민비의 요청으로 청나라의 원세계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자 일본군은 개화파와의 약속을 어기고 곧바로 철수하여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하고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내외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선은 다시 한번 개혁의 기회를 놓쳤고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향후 조선에 파병할 시 서로에게 통보하기로 하는 텐진 조약을 맺었습니다. 1892년 말 전북 고부군 군수로 부임해온 조병갑은 주민들에게 불효, 음행, 잡기 등의 죄명을 뒤집어 씌워 돈을 갈취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공덕비 건립기금이나 어머니의 부조금이나 저수지물 사용료 등 온갖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곤장을 쳐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전봉주는 동학교도들과 함께 1894년 1월 봉기하여 고부관할을 점령하였으나 조병갑은 가까스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졌고 전봉주는 3월 20일 고창에 무장해서 봉기하고 포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벼슬아치를 뽑는 문을 재물 모으는 길로 만들고 과거 보는 장소를 사고 파는 장터로 만들고 있다. 나라에는 빚이 쌓여 있는데도 갚으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교만과 사치와 음탕과 안일로 나라를 지새워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어서 원나라는 의욕이 되고 만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국가의 위기를 좌시할 수 없어서 원나라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고 많은 백성들이 상의하여 지금 의의 깃발을 지켜들고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았다. 동학농민군은 1894년 4월 장성에서 조선 관군을 격파하고 전라감사가 도망친 전주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고종과 민비는 늘 그래왔듯이 또 다시 청나라의 구원군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나라 군대와 텐진 조약에 의해 청나라의 연락을 받은 일본군이 거의 동시에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외세의 개입을 원치 않았던 동학농민군은 청과 일본 군대의 철수, 농민군의 신변보호, 패정개혁 등을 조건으로 전주 화약을 맺고 자진 해산하였고 조선 정부는 농민군이 해산했다는 사실을 청과 일본에게 알리고 철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은 1894년 6월 21일 경복궁을 침략하여 고종을 인질로 잡고 7월 25일 충청도 아산만에서 청나라를 기습 공격하며 한국 땅에서 청일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1894년 9월 전봉주는 일본군을 몰아내려는 목적으로 2차 동학농민운동을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동학교도들의 전라도에서의 봉기가 옳은 일인지를 지켜보고 있던 동학교주 최시영은 그해 가을 다시 봉기를 할 때에 동학교도들에게 총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손병희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에서 집결한 동학농민군의 총지휘관으로 지명받고 동학농민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은 한 발을 발사하는데 30초나 걸리고 사거리가 짧은 화승총조차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일본군은 사거리가 화승총의 10배나 되는 1800m에 달하는 소총과 조선 정부가 미국에서 구입한 게 틀린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효포 전투에서 70명이 전사자가 발생했고 우금치 전투에서는 최소 15,000여 명이 학살당하여 1894년 11월 27일에 해산됩니다. 일본군 총사령관은 일본군에게 동학당에 대한 조치는 엄렬함을 요한다. 향후 모조리 살육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일본군의 악행은 극에 달해 마을마다 다니면서 동학에 가담한 사람이 누군지 묻고 의심되는 이들이 있다면 무조건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짓이기거나 산채로 불태우고 생매장을 시키거나 말에 묶어 끌고 다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증언록에 등록된 200호의 증손자 이문갑 씨의 증언에 따르면 관군이 마을 앞 논에 말뚝을 박아 200호와 동료들을 묶은 뒤 볏짚으로 만든 머리 씌우개를 씌운 뒤에 불을 붙였고 당시 가족들은 멀리서 200호가 불에 태워져서 죽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신경일, 이정호, 정필수 등등 여러 동학농민군들이 화형, 생매장, 효수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한국 통사에서 이렇게 하여 죽은 동학인의 수가 30만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봉주는 일본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면서 동지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반역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애국자인 자신에게 반역죄로 사형이 선고되자 전봉주는 이와 같이 말하며 개탄하였습니다. 나는 바른 길을 걷다가 죽는 사람이다. 그런데 반역죄를 적용한다면 천고의 유감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다음 시를 남겼습니다. 때 만나서는 천지도 내 편이더니 운이다 하니 영웅도 할 수가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이 무슨 허물이더냐. 나로 위한 일편단심을 그 누가 알리. 1898년 동학 2대 교주인 최시영도 강원도에서 체포당하고 교수형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일본의 지휘를 받아 최시영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관은 동학농민운동 봉기 후 그에 대한 처벌로 완도에 유배되었다가 사면되어 조선법부 민사국장과 고등재판소 판사를 겸임하게 된 조병갑이었습니다. 이때의 일본군에게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동학교도들은 이후에 숨어 살면서 한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힘든 투쟁을 이어나갔고 3.1만세 운동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명시하여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없애고 향후 일본의 조선 침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오개혁을 추진하여 조선의 내정에 깊이 침투하였습니다. 스스로 개혁을 이루지 못한 한국은 일본에 의해 이뤄진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제 철폐 등의 개혁을 이루게 되었고 김홍집은 일본에 부역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이루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총리가 되었지만 백성들은 그를 일제에 부역하는 자라고 생각하였고 김홍집은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욕을 가진 일본에 의해 시작된 갑오개혁은 한국을 회생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한국을 본격적으로 침탈하게 된 일본의 위협을 느낀 민비는 러시아에 의지하여 일본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는데 조선공사였던 일본의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라는 미우라 고로를 조선공사로 파견하여 민비를 살해하고 이 범행을 흥선대원군과 조선정부의 훈련대가 저지른 것으로 교묘하게 위장시킬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1895년 10월 8일 미우라 공사의 지시를 받은 조선훈련대 제2대 대장 오범선은 노쇠한 흥선대원군을 위협하여 강제로 가마에 태우고 경복궁으로 갔고 일본 공사관원, 영사, 경찰, 신문기자, 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민비시해단은 홍계훈이 이끄는 조선군 시위대를 제압한 후 건천궁 옥호루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강간한 후에 불태웠습니다. 조선군 군부협판으로서 일본에게 충성하였던 이주회는 1895년 11월에 열린 재판에서 민비시해는 모두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이주회에게 교수형을 선고하고 민비를 시해한 미우라 공사 일행은 증거불충분으로 전원 무죄방면시켰습니다. 일본 천황은 친일의 가치를 휘날리며 죽은 공로를 인정하여 이주회의 후손에게 은상공채를 내렸고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민비시해 사건과 일본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897년 고종은 우리나라를 황제국인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연호는 광무라고 선포하면서 서울 소공동에 천재단을 조성하였습니다.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에 있는 유명무실한 국가에서 황제국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일본은 10여 년 후에 일한병탄을 체결하자마자 천재단을 헐고 그 자리에 철도호텔을 지었으며 해방 이후 조선호텔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식민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 남하하는 러시아를 경계하고 두려워하였던 일본은 1902년에 영일 동맹을 맺고 영국의 지원을 받아 1904년 2월 8일에 요동반도에 있는 러시아의 기지를 기습하여 러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경제력이 바닥난 일본은 항복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러시아는 일본의 항복의 뜻을 전하고 1905년 9월 5일 포츠모스 강화 조약을 체결하며 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의 러시아를 이긴 것에 대해 전 세계인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일본은 1905년 7월 27일 러일 전쟁 중에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하여 일본은 대한제국을,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상호 승인을 하였고 8월 12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한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영국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1905년 9월 5일 미국의 포츠모스에서 러시아와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우월권이 있고 한국에 대해 지도, 보호,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는 내용을 보장받았습니다.
러일 전쟁으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없앤 일본은 한국 침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고종 위문 특파대사인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의 외교권을 뺏는 제2차 한일협약, 즉 을사늑약을 체결할 것에 대해 대한제국 강요회의에서 대신들에게 찬성 여부를 물었습니다. 외부 대신 박재순과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5명은 찬성하여 을사오적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한규설, 민영기 등은 조약 체결에 적극 반대하였으나 다른 대신들은 이토의 살기 등등한 협박에 굴복해 일부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나라가 되었고 1905년 12월 1일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토 히로부미는 일대 조선 통감이 되어 외교, 군사, 재정 등 중요한 분야를 장악하였습니다. 1905년에서 1906년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 등에서 활발히 일어났으며 유생, 농민, 군인 등이 참여하였으나 인력과 자금과 무기가 없는 의병들은 일본군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거의 진압되었습니다. 1907년 6월 고종 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비밀리에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지만 외교권이 없는 나라이기에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7월 20일에 일본은 이에 책임을 물어 고종을 퇴위시키고 아들인 순종을 황제로 즉위시켰으며 7월 24일에 순종을 위협하여 정미칠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모든 국정을 통감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되었는데 7월 27일 이완용 내각은 신문지법을 공포하여 많은 한일 언론인들을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였고 7월 29일 집회와 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공포하였고 7월 31일 8,800여 명의 대한제국 군대를 폐지하였고 8월 1일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해산된 한국군은 남대문 일대에서 일본군과 식가전을 벌였지만 2시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1907년 전국에서 다시 의병들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이 무기를 갖고 합류했기 때문에 항전이 더욱 거셌으며 이전 의병 활동에 비해서 참여하는 국민 계층이 확대되었습니다. 안중근은 자서전에서 1905년과 1907년에 전국에서 의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고 이토 히로부미가 10만 명 이상의 의병을 학살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많은 무명 용사들이 나라를 위해 죽어갔습니다. 1909년 1월 15일 홍합 나철 선생은 단군교를 중광하고 10월 3일에 서울에서 첫 번째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홍합 나철은 비밀결사단체인 유신회를 조직하고 1907년에 을사오적 처단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구국을 위한 온갖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자 독립의 방법은 우리나라 정신의 뿌리인 단군 정신을 다시 살리는 것 외에는 없음을 깨닫고 단군교를 중광한 것입니다. 단군교는 후에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대종교라고 이름을 바꿨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의 70%가 대종교 신자였기에 홍합나철 선생은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1909년 9월 1일에서 10월 31일에 일본은 남한대 토벌을 실행하여 항일 투쟁이 거센 호남 지역의 항일 의병들을 죽였습니다.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통감 직책을 손에 아라스케에게 물려주고 10월 26일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 일한병탄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자 하얼빈으로 갔다가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당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기에 일본은 안중근에게 이토의 높은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실수로 이토를 죽였다라고만 말하면 사형을 면해주고 부귀영화를 보장해주겠다고 회유하였지만 안중근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교육활동, 언론활동, 의병활동 등을 했지만 모두 실패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이토를 처단한 안중근은 사형을 선고받고 빌림 신부를 만나 마지막 고해성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안중근을 파문하였고 천주교 한국 책임자인 위텔 대주교는 빌림 신부가 안중근의 요청에 응하는 것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빌림 신부가 여순에서 안중근을 만나고 오자 그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2019년 2월 27일 기사에 따르면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이토 히로부미는 위텔에게 국가가 종교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종교도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제안하고 선교사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위텔은 이에 따라 신자들의 독립운동을 불허하였습니다. 1910년 3월 안중근은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83년이 지난 1993년
교황청은 한국인들의 정서를 보고 안중근을 복권하였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대한제국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은 한국 황제의 승인이나 한국인들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일한병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게 양려한다.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실의 후손들에게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한다는 등의 조항으로 시작하는 이 조약이 8월 29일 공포되면서 수십 년간 유명무실한 나라였던 한국은 일본에 의해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